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우리 방송은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경제, 거시경제, 강의 이렇게 방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시황방송이죠. 근데 시황방송은 사실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시황을 하는 이유는 그 시황이 모이면 결국은 전체 경제 흐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시황에서 자본이 원하는 것, 어디에서 수익이 날지를 고민하다 보면 그때 통찰이 생깁니다. 즉 어떤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하고 그를 위해 진짜 노력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과 같죠. 오늘 월요일은 간만에 미국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미국 부동산 시장, 특히 리파이낸스 캐시아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미국 부동산 시장,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제 방송의 약 10% 정도 됩니다. 몇 분이 메일을 주셔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했었던 그 이야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이죠. 모건 스탠리가 2020년까지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 이어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 그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죠. 당시 그날 리파이낸스 캐시아웃이라고, 즉 모기지 대출을 낮은 금리로 재조정하면서 이제 남는 비율만큼 현금을 자동 판매기처럼 마치 CD에서 인출하는 것처럼 인출하는 걸 캐시아웃이라고 하죠. 그렇게 인출해서 소비를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생각에 돈을 쓰게 되죠. 그런 게 캐시아웃인데, 캐시아웃 비율이 지난 금융위기 직전이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 2006년에 89%, 리파이낸스 하면서 현금을 또 빼는 게 89% 비율이었는데, 최근 10월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이 캐시아웃 비율이 81%가 됐다. 이런 것은 결국 금리만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요, 주택가격도 일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면서 소비를 늘리는 현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국에 계신 분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그러면 반드시 부채 증가가 따라오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추이와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이 비교는 빠질 수가 없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우스홀드 데프트를 찾아봤더니 금융위기 직전이죠. 2008년 미국의 하우스홀드 데프트는 12.3조 달러였어요. 그런데 올해 9월 3분기 말 현재 13.95조 달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6조 달러 늘었네요. 지난 10년간 2009년 이후에 줄어들기만 하던 이 가계부채가 15년부터 2015년, 14년 시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3분기 말 현재 금융위기 직전보다 1.6조 달러 늘어는 13.95조 달러가 됐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면 부동산 가격도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웬걸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주택금융협회입니다. 주택금융협회가 주택가격을 지난 2000년 1월 1일을 즉 기준선으로 놓고 얼마나 올랐는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붉은색, 맨 위에 붉은색 차트는 단순 표면 가격입니다. 그냥 명목 가격이고요. 밑에 파란색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감안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주택 가격을 매긴 건데요. 그냥 단순히 붉은색을 보면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2000년보다 약 60% 올랐습니다. 그때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떨어지다가 2011년 1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올해 현재 11월 기준으로 2019년 11월 기준으로는 2000년 대비 약 1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후에 바닥을 친 시점부터는 약 60% 올랐습니다. 물론 밑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제 지난 2007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숫자를 보지 않죠. 명목 가격, 표면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부동산 평균 가격은 2011년 바닥을 쳤을 때보다 약 60% 올랐다.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약 40% 오른 수치입니다. 상당히 올랐죠. 이게 전체적인 수치라면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가격 지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왼쪽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보다도 40%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에서 30% 하락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완전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오른쪽, 그 다음에 IT 업체들이 많이 이전했죠. 시애틀, 롯데의 이대호 선수가 있었던 데죠. 시애틀 주택가격도 샌프란시스코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직전보다 32%, 금융위기 이후 바닥을 직전 2011년, 12년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 생각해보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갈 가격이 아닌데 가계부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LA 주택가격입니다. LA 가격은 금융위기 고점,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만큼 그 정도 수준이고요. 뉴욕의 콘도, 콘도는 미국에서 콘도는 우리나라의 여행지에 있는 콘도가 아니라요. 개인이 사서 임대하는 걸 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사서 임대하는 걸 아파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콘도, 개인 가격 주택으로 보면 뉴욕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올라버렸죠. 그리고 저점, 지난 2012년, 13년 저점 대비에는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 즉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상승미소 방송, 그 다음에 제가 쓴 돈의 감각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드시 부채 증가해서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앞에 기억하시죠? 미국의 가계부채는 10년 동안 1.3조 달러, 즉 고점 대비 약 10%밖에 늘지 않았지만 지금 주요 도시 주택가격은 더블, 그 다음에 앞에 전미 주택금융협회에서 나온 가격지수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도대체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 분명히 부채가 늘어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가계부채는 기껏 1.6조 달러밖에 늘지 않는데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 그래서 부채가 어디에서 늘었는지 살펴봤더니 부채가 는 건 가계부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화살표 보이시죠? 저게 2008년 10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초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23조 달러입니다. 무려 지난 10년간 13조 달러가 증가한 거죠. 거기에 올해 6개월간 동안에는 무려 1.3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국에도 기업도 있고 세금도 있을 텐데 저렇게 많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세금을 많이 인하해줬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법인세, 감세, 거기에다가 최근에 정부 지출은 줄이지 못하죠. 왜? 줄이면 결국 재선에 실패하는 거니까 빚은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즉 자산, 부동산, 주식 가격의 상승은 돈의 양이 아닌, 그러니까 질이 아닌 양의 문제죠. 누가 돈의 양이 늘렸든 시장에 돈이 많기만 하면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1.6조 달러밖에 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국가부채가 무려 10조 달러가 늘었다. 10조 달러만큼 늘었으니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갔고 주식으로 갔으니 최근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죠. 즉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이야기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의 주인, 돈은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질에는 관심 없고 양이 늘어나면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고 최근에 지난 9월 18일인가요? 28일 레포 시장에 개입하면서 양적 완화라 부르지 마라. 하지만 양적 완화인 페드의 자산 매입도 최근에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도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미국은 올해 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리세션 위협, 리세션 불안감 때문에 연속 3번을 내렸고 이에 따라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올해 1월 달만 해도 30년 기준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무려 5% 가까이 다 됐었는데요. 현재는 3.66%입니다. 이 3.66%는 기준금리 거의 1% 이하 시기였던 2016년 수준인 거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갔으니 부동산 시장에 영향도 주고 앞에 페드의 양적 완화까지 더해졌으니 주식시장도 활활 타오른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붕괴된 이후에 그게 버블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표가 없을까 찾았더니 OER이라는 지표와 전미금융협회, 전미주택금융협회에서 나오는 주택가격 지수를 비교한 차트가 있더라고요. OER이 뭐냐? Owners Equivalent Rent, 즉 주택의 소유할 때의 비용을 렌트 가격 비용으로 대체할 때의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OER로 비교했더니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이 지수의 이격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무려 39.8%. 그러니 폭락한 거죠.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데 현재는 이 전미 주택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26% 정도 교류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즉 주택시장이 고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지난 금융위기 직전만큼은 오르지 않은 거죠. 아직은 전에 비교할 때 좀 더 부풀어 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즉 돈에 풀린 가격,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보다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야죠. 신용화폐 시스템,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신용화폐 시스템입니다. 사회주의인 중국조차도 신용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부채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째,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 이거 돈의 감각 읽지 않고 제 방송을 최근에 들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부분 경제 강의 찾아보면 이건 피할 수 없는 명제, 진실이죠. 즉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 중국과 미국이 2년 동안 싸워서 교역 금융가 축소됐지만 부채가 6개월에 1조 3조 달러씩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최근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화랑이 보이는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이죠. 주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부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다. 감당하냐 안 못하느냐는 부실일이죠. 이자를 못 내느냐 원금을 못 갚느냐. 그래서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상당히 올랐지만 여러분 보셨잖아요. 올랐지만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는 부실률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디폴트 레이트, 미국의 모기지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못 갚는 부실률을 찾아봤더니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은 신용카드 연체율이니까 무시해버리고요. 퍼스트 모기지, 밑에 파란색이 모기지 부실률입니다. 모기지 부실률이 지금 1% 내외로 안정돼 있죠. 이게 지난 금융위기 직전에는 2%, 3%를 넘어섰죠. 근데 리먼 브러더스가 터졌던 시점이 2008년 9월이니까 즉 3%, 2%를 넘어서 3% 가니까 버블이 터졌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냐. 저런 부실률이 현재 1% 내외에서 안정화되어 있으니 계속 저 수치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죠. 막연히 부채가 들고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버블이다 하면서
있는 집 팔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블은 터진 후에야 그게 버블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게 경제가 아닙니다. 무너지기 위해서는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실률이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부실률은 전혀 징후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 장난 아닙니다. 부산, 서울, 일부 지방 하루에 1,000만 원씩 오른다고 난리죠. 이렇게 오르는 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왜?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 저금리, 부채 각도로 인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만 벽돌 가격이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구리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만들었는데도 오르는 이유는 결국 주택 가격이 가치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매수하니까 오르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지만 가격이 오르니까 따라붙으니까 또 오르고 이게 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즉 언젠가 계속 올라가냐,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누군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고 다만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부채가 늘어났다 해서 겁먹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연체율, 그 다음에 부채를 부담하는 국가 전체의 지표는 GDP 성장이죠. GDP 성장 여부. 그게 이머징, 한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에는 플러스 외환보유고 증가 여부 등을 주목하면서 관찰하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번쩍번쩍하죠.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인데요. 어떻게 될지 뒤에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블이라는 건 붕괴된 이후에 그게 버블이었다라는 거 알게 된다는 사실. 언젠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미리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그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 지표를 따라가면서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화요일 시황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